제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술김에 하는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뜨겁고 애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밤의 여왕이라 불리던 제가 20년 전 남편을 쫓아낸 상사를 룸에서 손님으로 다시 만나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서재 선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고 때로는 잔인할 만큼 깁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를 뒤덮고 욕망에 굶주린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유흥가 뒷골목. 저는 그곳에서 매일 밤 진짜 제 모습을 지우고 다른 여자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덧바릅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잡힌 주름을 감추기 위해 더 짙게, 더 두껍게 화장을 올립니다. 입술에는 피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싸구려 홀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가슴에 미소라는 이름표를 답니다. 제 본명은 김영숙. 하지만 이 거리, 이 냄새나는 지하세계에서 저는 그저 돈을 주면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는 여자,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알던 김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천박하고 그리고 슬픈 눈을 가진 타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평범한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문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인 독한 소주 냄새.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널브러져 드르렁거리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채 쌓여있는 독촉장들, 아이들 등록금 고지서, 밀린 월세 경고장,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 내역서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이필재가 실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재취업하겠다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는 척이라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탓, 정부 탓, 남 탓만 하며 술독에 빠져 살더군요. 제가 식당 설거지부터 남의 집 파출부, 공장 미싱 보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빚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야, 밥 안 차리고 뭐하냐? 하루 종일 밖에서 뭐하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술에서 깬 남편이 하는 첫마디는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돈 한 푼 못 벌어오면서 큰 소리만 치는 그를 보며 저는 살이마저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고 있었죠. 결국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발로 노래방 도우미, 아니 더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웃음과 술, 그리고 때로는 제 자존심까지 파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시체처럼 잠만 자고 밤이면 가짜 웃음을 얼굴에 붙인 채 3년을 버텼습니다. 술에 취해 제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는 손님들의 축축한 손길, 귓가에 내뱉는 음담패설, 팀 몇 푼의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그 모욕적인 순간들을 참아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없는 인형이다. 나는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다. 그렇게 제 영혼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마담 언니가 대기실로 뛰어들어와 급하게 저를 찾더군요. 미소야, 너 빨리 준비해. VIP룸에 손님 한 분 오셨는데 다른 애들 말고 점잖은 사람 넣어달래. 내가 딱이야. 가서 비위 좀 잘 맞춰드려. 팁은 아주 두둑하게 챙겨준다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가슴을 좀 더 강조한 뒤 한번 룸으로 향했습니다. VIP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곳은 욕망을 배설하는 냄새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대신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스킨 향기가 났습니다. 시끄러운 노래방 반주 대신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죠. 어두운 조명 아래 중년의 남자가 소파 깊숙이 등을 기대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뜯지도 않은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빠. 미소라고 해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연습한 대로 콧소리가 섞인 교태를 부리며 그의 옆자리에 밀착해 앉으려 했습니다. 술병을 집어드는 척하며 제 가슴이 그의 팔에 닿게 하려는 아주 상투적인 수법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술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조명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찰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는 20년 전 제가 처녀 시절 다녔던 무역회사의 대리님
김창기였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잡혔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당시 갓 입사의 실수투성이었던 저를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던 사람. 야근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캔커피를 건네주며 영숙 씨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던 사람. 제 첫사랑이자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김영숙 씨 맞습니까? 미소라는 가명이 아닌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본명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가벗겨진 것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가슴골이 훤히 드러난 싸구려 원피스를 입고 술 냄새 나는 룸에서 옛 짝사랑 상사를, 그것도 접대부로 마주치다니요. 이건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미소예요. 김영숙이 누구예요? 제가 당황하며 얼굴을 가리고 급히 일어서려 하자 그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의 억세고 거친 손길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제 마음의 댐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 씨 맞잖아요. 저예요. 김창기입니다. 제 눈은 못 속여요. 그렇게 우리는 밖에서는 쿵짝거리는 트로트 소리와 고함이 오가는 시끄러운 노래방 한 구석,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제 몸을 훑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20년 전 그때처럼 저를 김영숙이라는 존엄한 인격체로 대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착하고 성실하던 영숙 씨가.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비참한 현실을, 썩어 문드러진 제 속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아이들을 위해 제 인생을 갈아 넣어야 했던 지난 시간들까지.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거칠어진 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영숙 씨. 그날 이후 창기 씨는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지명했지만 결코 저를 노는 여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는 대신 이야기를 나누었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나 제가 평소에 필요했던 약 같은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더러운 노래방 룸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오랫동안 망설였던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해서 저 그때 당신 좋아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당신이 퇴사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욕정을 넘어서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눈빛. 2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은 고백에 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리님, 아니 당신 좋아했어요. 제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술김에 하는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뜨겁고 애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날 밤 룸 안의 공기는 폭발할 듯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갈망,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받는 여자의 느낌을 되찾고 싶은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등을 쓸어내리고 제 젖은 옷을 벗겨낼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라는 걸, 아직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소파 위에서 엉켜 헐떡이며 서로의 체온으로 지난 세월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제 남편이었고 그가 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고 현실은 잔인할 만큼 냉혹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남편 필재가 제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샤워를 하는 사이 남편은 패턴을 풀고 창기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훔쳐봤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좀 쉬어요. 몸 상해요.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문자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노래방의 위치, 그리고 제가 미소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밖에서 유리잔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숙, 나와? 이 더러운 년아, 어디 숨었어? 익숙한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눈이 뒤집힌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가게로 들이닥친 겁니다. 웨이터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룸에서 손님을 배웅하고 나오던 저는 로비 한복판에서 남편과 딱 마주쳤습니다. 여기 있었네, 이 걸레 같은 년이. 그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여보 왜 이래,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감히 날 속여? 내 몰래 딴 놈이랑 붙어먹고 몸 팔아서 돈 벌어왔어? 어쩐지 돈 씀씀이가 해프다 했어. 손님들과 동료 아가씨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은 발로 제 배와 옆구리를 닥치는 대로 걷어찼습니다.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여보, 제발 사람들 보잖아. 집에 가서 얘기해. 집? 웃기지 마. 여기가 내 집이잖아. 몸 파는 년이 무슨 집 타령이야.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있는 그 아수라장 속으로 누군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그만해. 제발 그만해. 엄마, 엄마.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엄마가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야한 옷을 입은 여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널브러진 엄마. 아이들이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왔다. 너희 엄마란 년이 여기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똑똑히 봐라. 룸살롱 나가서 몸 팔고 다니는 년이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실은 그야말로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였습니다. 남편은 TV를 부수고 식기들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러운 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딴 놈 새끼랑 놀아나니까 좋았냐?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애들 학비 때문에 당신 빚 갚으려고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파들파들 떨며 울고 있던 큰딸이 벌떡 일어나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서슬퍼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아빠가 10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술 처먹고 놀 때 엄마는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런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 기집애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남편이 손을 들어 딸을 때리려 하자 아들이 아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때리는 채찍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제발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더 이상 아빠 핑계 대지 말고 우리 핑계도 대지 마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도 지옥 같아요. 차라리 엄마 혼자 나가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고 했던 제 변명이 사실은 아이들을 더 큰 고통 속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빠가 아닌 엄마 편에 서서 엄마의 탈출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근처에 낡은 모텔방에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창밖으로 번쩍이는 모텔 간판 불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침대 구석에 웅크려 앉아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참고만 살았지?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모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창기 씨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자 그는 온 동네 모텔을 뒤져서 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초췌한 몰골의 저를 보고 그는 말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영숙 씨, 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오지 마요. 나 더러운 여자예요.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다 들켰어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밀어내려 하자 그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도망가지 말고 내 말 들어요. 창기 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제 남편 필재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억울하게 구조조정을 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필재 그 사람 12년 전에 회사 공금을 횡령하려다 걸려서 잘린 겁니다. 그것도 저를 모함하려고 서류를 조작하다가 발각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그 사람은 입사 동기인 제가 먼저 승진하는 걸 못 견뎌 했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회사 자금에 손을 댔고 그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다 감사팀에 걸린 겁니다. 회사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해 준 거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창기 씨를 싫어했는지, 왜 실직 후에도 재취업을 못하고 술만 마시며 저를 괴롭혔는지, 그것은 단순한 실직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저를 짓밟고 군림하며 그 비틀린 자존심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세월, 제가 겪은 그 끔찍한 고통은 운명이 아니라 남편의 추악한 열등감과 폭력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이혼할래요. 저 인간이랑 끝낼 거예요. 창기 씨의 도움으로 저는 며칠 뒤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남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이혼 누구 맘대로 절대 안 해줘. 너 같은 년은 평생 내 시중이나 들면서 살아야 해. 하지만 창기 씨가 나서서 남편의 과거 횡령 증거 서류와 최근 저에게 간 가정폭력 진단서, 그리고 이들의 진술서를 들이밀자 남편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도장 찍을까요? 당신이 저지른 짓들, 공소시효 아직 남은 것도 있고 가정폭력은 현행범 수준입니다. 감방 가고 싶습니까? 창기 씨의 단호한 태도에 평생 저를 쥐락펴락하던 그 독재자는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나가는 저를 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 20년을 기다렸던 그 사과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요. 서로를 망가뜨리는 삶은 여기서 끝내요. 당신도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제발 사람답게 살아요. 그게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예요. 법원을 나서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엄마 고생했어. 이제 행복하세요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정을 깬 죄인이 아니라 지옥에서 비로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기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죠, 영숙 씨. 이제 당신 인생을 찾으러.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더 이상 밤의 거리를 헤매지 않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미소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저는 현재 창기 씨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의 격리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잘했고 좋아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소가 아닌 과장 김영숙이라는 명패가 당당하게 놓여 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사무실에 퍼지는 커피 향기,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가끔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그대로고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든 눈빛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눈빛입니다. 창기 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살아가던 어두운 밤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나 자신을 지우고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과감한 결단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빛 서재 선스토리였습니다.